1457년 11월 조선 세조 3년 강원도 영월. 꽁꽁 얼어붙은 솔가지와 차가운 강물 냄새가 훅 끼쳐오는 어느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기온은 이미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딘가에 16살의 소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라 불리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조정은 이미 2년 전 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한구의 시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내려온 어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지 말라. 강물에 내다 버려라. 누구든 그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군졸들도 두려워했고 금부도사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사약을 내리기 위해 파견된 자조차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군사도 변변한 벼슬도 없던 일개 지방의 중인 계급아전이 대체 어떻게 그 서슬퍼런 공포 속으로 걸어 들어가 죽은 왕의 시신을 등짐으로 업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2026년에 개봉한 영화 왕의 파수꾼은 1150만 명의 관객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제시한 것은 감정적인 해답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그 진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해답은 그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도 훨씬 더 냉혹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으며 뼈 아프게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단종이 승하하던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사건에 대해 무려 4가지의 서로 다른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죽음을 두고 쓰인 4가지의 기록.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찬탈자 세조의 측근들이 직접 주도하여 편찬한 세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조정은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덧붙입니다. 세조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기록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500년 조선 왕조를 통틀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 어째서 강원도 첩첩산중 영월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조선의 다른 모든 왕릉은 한양 인근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능인장릉은 한양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그것도 평민들의 무덤 사이에 초라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국장에는 응당 그에 걸맞은 왕릉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물리적 증거 하나만으로도 첫 번째 기록은 완전히 허구임이 입증됩니다. 두 번째 기록은 59년 뒤 중종실록에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영월에 파견된 어사가 올린 장계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노상군이 승하하시던 날 온 고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황망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흥도라는 고을 아전이 홀로 찾아가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한 뒤 관을 갖추어 안매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 왕조 최고의 권위를 지닌 정사에서 익명의 지역 소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장 60년에 걸친 철저한 국가적 침묵은 정해진 각본을 벗어난 한 명의 지방관에 의해 비로소 깨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 기록은 선조실록에 등장합니다. 한 고위 관료가 단종 대왕께 사약을 내리기 위해 영월로 금부도사가 파견되었으며 그 기록이 의금부에 남아있다고 증언합니다. 즉 사사시시를 명한 어명이 문서로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살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동일한 관료 조직 내에서 말입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문서가 같은 조정 안에서 동시에 무려 100년이 넘도록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 기록은 단종 승하 후 2세기가 지난 숙종실록에 이르러서야 등장합니다. 이제서야 이야기에 살이 붙고 처절한 공포가 묘사됩니다. 금부도사 왕판견이 어명을 받들고 당도했으나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마당에 엎드려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단종이 정식 관복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점잖게 묻습니다. 금부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공생 하나가 스스로 나섭니다. 그는 활줄에 끈을 엮어 방 안에 앉아있는 소년왕의 등 뒤 창문으로 줄을 넘긴 뒤 이를 힘껏 잡아당겨 교살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은 그 즉시 땅에 고꾸라져 몸의 9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참사하고 맙니다. 이 마지막 묘사, 즉 구규에서 피를 흘렸다는 기록을 주목하십시오. 현대 법의학에서는 이를 극도의 교살로 인한 심각한 점상출혈이라 부릅니다. 이 세기에 걸친 정치적 억압은 의학적으로 악의가 맞는 타살의 현장을 천벌이라는 언어로 각색해냈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9구멍에서 피를 쏟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깔린 살해의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엄흥도가 어떤 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깨끗한 죽음이나 조용한 임종이 아니었습니다. 엄형을 집행하는 자조차 공포에 질려 한겨울 마당에 엎드려야 했고 고을의 백성들은 16살 소년이 수개월 동안 핏기가 가시고 앙상하게 말라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비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일기는 이 참극을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마지막 세부를 덧붙입니다. 옥체는 곧장 강물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림 속에 내던져졌고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무려 한 달여 동안이나 말입니다. 까마귀와 매가 시신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소년이 나타나 그 주검을 거두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57년 한 조선 국왕의 시신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정사의 전체 기록입니다. 시신을 파먹는 들새들, 한 달간의 유기, 그리고 끝끝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상의 소년, 11월 영월의 깊은 숲속에 한 달간 방치된 시신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시신은 꽁꽁 얼어붙었다가 낮에는 조금 녹고 밤이 되면 다시 얼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추위는 부패를 지연시킬 뿐 막지는 못합니다. 고요한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 냄새, 인체 조직이 허물어지며 풍기는 그 희미하고도 시큼달큼한 악취는 한여름의 썩은 내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주변에 그 냄새를 덮을 만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숲 반경 500m 이내에 있던 사람, 누구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관에 이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옛 침묵이야말로 권력의 시나리오에 생긴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엄흥도가 등장합니다. 엄흥도는 평범한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화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그를 마을 촌장 정도로 묘사했지만 역사적으로 그는 영월군의 수석 아전인 호장이었습니다. 조선의 행정체계에서 호장은 조세대장, 요역동원, 지역의 치안, 사망신고, 그리고 도화 관리를 총괄하는 막중한 직책입니다. 그는 숲으로 통하는 오솔길과 동강의 모래톱을 샅샅이 꿰뚫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은밀한 빚을 진 농부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서류 결제를 필요로 하는 상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제에 대항하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곧 체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떻게 수천 명의 자객을 따돌렸느냐는 질문 자체가 애초에 틀린 것입니다. 수천 명의 자객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약을 내리는 무리는 의도적으로 최소화되었습니다. 숙종실록은 단 한 명의 금부도사와 스스로 나선 공생 하나, 그리고 사색이 된 소수의 하수인들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조가 집행 규모를 줄인 이유는 역대 모든 권력자들이 더러운 짓을 벌일 때 목격자를 최소화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발뺌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상시 작전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억지력이었습니다. 억지력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만 유효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산골 고을의 일개 아전에게 그 엄명을 집행하려면 이미 파묻힌 국왕의 시신을 다시 파내야만 했는데, 이는 본래의 살인보다 유교적 도의를 훨씬 더 극악하게 짓밟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소년은 죽었습니다. 권력에게 남은 과제는 이 사건이 영영 묻히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잔혹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 망각을 보장해 주어야 할 지역사회가 도리어 그들 스스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야사의 기록 보관소가 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제 당시의 실제 병참과 동선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신화가 무너지고 역사적 진실이 더욱 경이롭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승하한 1457 연음력 10월은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중순에서 하순에 해당합니다. 11월 0월에서 어둠을 틈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대략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총 11시간입니다. 이 무렵 동강의 폭은 약 300m에 달하며 강기슬근 살얼음이 끼어있고 차가운 강물이 골짜기를 따라 거세게 굽이쳐 흐릅니다. 유배지인 청령포는 오직 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호장이었던 엄흥도는 통행세를 거두기 위해 강을 건너는 나룻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강변에 있어야 할 그럴듯한 관료적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뼈대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후에는 관이 필요합니다. 체구가 작은 소년의 시신을 모실 소나무관의 무게만 해도 빈관 기준으로 40에서 60kg에 달합니다. 옥체까지 모시고 나면 전체 무게는 80에서 100kg에 육박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꽁꽁 언산길을 장정 혼자서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무게가 절대 아닙니다. 실록은 엄흥도와 함께 하급 아전들과 고을 백성들이 동참했다고 기록합니다. 최소 4명, 10중 8구,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영월 동을지산의 솔숲을 헤치며 나아가는 발소리, 곡괭이로 얼어붙은 땅을 내리찍는 소리, 소리피 깔린 맨땅 위로 관이 질질 끌리는 소리, 차갑고 적막한 공기를 타고 산 아래 깨어있던 온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그 모든 소리가 낱낱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을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엄흥도는 너를 짜고 사람들을 모아 왕을 산으로 모셔 안매장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솔들을 모두 이끌고 하룻밤 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영월 호적을 내버린 채 한반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호패법이 엄격했던 조선사회에서 호적은 곧 한 사람의 법적 신분 그 자체입니다. 호적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유령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대가이자 그가 해낸 일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월의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관에 고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무려 59년 동안이나. 준비되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 장현대의 거울 모던 미러와 열린 배심원 오픈절이 결어 부분으로 진행할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전문 역사학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영월 백성들의 59년에 걸친 침묵은 자연 발생적인 맹목적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진실을 깔고 앉아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던 수십 명의 평범한 백성들이 내린 집단적 생존의 계산이었습니다. 1516년 중종실록의 기록은 단종의 묘역을 평민들의 무덤 사이에 섞여있는 작고 초라한 봉분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동네 코홀리가의 아이들조차 어느 것이 왕의 봉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월 군민 전체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몰래 그 무덤을 돌보아 왔습니다.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겨울이면 눈을 치워냈습니다. 봉분이 허물어지지 않게 매만졌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은밀하게 이 일이 이어졌고 단 한 사람도 한양의 밀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영모를 고변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이자 크나큰 재물로 보상받던 조선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조직된 집단적 비협조입니다. 영월 백성들은 낯빛이 파리하고 겁에 질린 16 소년이 나룻배를 타고 당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소년이 더더욱 앙상하게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영월의 모든 어른들이 관료주의적 언어로 포장된 명백한 타살임을 뻔히 아는 방식으로 그가 참혹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들이 쪼아먹는 산속에서 왕의 주검이 썩어가는 참상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 안에 모여 투표 한 번 하지 않고도 집단적인 결의를 다졌습니다. 권력의 이 잔악한 기억 지우기에 결코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집단적 도덕적 증언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가 저항을 조직하는 대신 침묵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과 여러 세대를 거치며 굳건히 유지된 침묵은 힘없는 백성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저항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순수한 권력의 논리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조의 조정은 어째서 영월의 군졸들을 보내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유골을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조선국가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던 유교적 윤리관에 있습니다. 이미 매장된 시신을 다시 파내는 부관참신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폐륜이었기에 세조 본인조차 그 정치적 대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저주를 퍼부은 뒤 이튿날 아침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덕종과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분기탱천한 세조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쳐 그 유골을 강물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이 행위를 권력의 강인함이 아닌 한 인간이 철저히 파멸해가는 증거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훼손하여 치러야 할 정통성의 대가가 유골을 없애서 얻는 안보적 이득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엄흥도는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의식적이든 본능적이든 간에 일단 시신이 땅에 묻히고 나면 조정의 셈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배객은 정치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상한의 흙 속에 파묻힌 주검은 그것을 다시 파내려는 자에게 도리어 치명적인 짐이 될 뿐입니다. 그는 국가 권력을 머리로 속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스스로 제 꾀에 넘어가 자멸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을 귀사 이사회의 임원진들이 실제로 구사하는 언어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세조는 공식적인 충신들을 제거하는데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육신씨 류첸, 유배당한 왕비, 뿔뿔이 흩어진 종친들까지 그는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거대 권력 기관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우를 범하고 맙니다. 이름이 알려진 위협을 제거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그 기저에 깔린 이름 없는 인프라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엄흥도는 세조의 눈에 띌 만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간급 행정관료에 불과했습니다. 나룻바의 통행세와 사망신고를 관리하던 자,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중간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서든 최고위층이 절대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쥐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중간관리자들입니다. 세조의 조정은 대소신료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전답을 재분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월 땅은 호장의 인장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흥도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는 사태 직후 당장 파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나 필수적인 인력이었으며 일단 잠적해버린 뒤에는 추적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집행기구는 수직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하달된 명령을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타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장악력은 전무했습니다. 11월에 어느 오솔길을 지날 수 있고 어느 산길이 얼어붙은 덫이 되는지 속속들이 아는 산골짜기 정보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엄흥도의 지리적 지식은 단순한 공간 지식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사회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집안이 조정에 해묵은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소나무 널빤지가 필요할 때 어떤 상인을 찾아가야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느 집 개가 짖고 어느 집 개가 짖지 않는지조차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거대 조직들은 이 뼈아픈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계통의 꼭대기만 통제하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맹신합니다. 눈에 띄는 리더들을 숙청하고 조직도를 개편하며 기관의 간판을 바꿔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깨닫게 됩니다. 조직의 진정한 기억과 정보는 권력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들에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242년. 조선이라는 국가가 단종을 정식 군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이 부당한 살해였으며 엄흥도가 역적이 아니라 올곧은 충신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42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선의 국가 기록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모순에 빠졌습니다. 후대의 실록이 선대의 실록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영구불변의 진실만을 담아야 할 공식 역사서가 무려 2세기에 걸쳐 시대를 달리하며 교묘한 언어로 묘사해온 그 추악한 범죄를 서서히 고해 바친 셈입니다. 실록은 그 자체로 억압의 도구인 동시에 끝내 감출 수 없었던 진실의 자백입니다. 1497년, 1516년, 그리고 1698년 기록 사이의 모든 모순점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버전의 거짓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해 끊임없이 말을 바꾸는 범죄자의 문헌적 증거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거울입니다. 충신이 눈보라를 뚫고 죽은 왕을 업고 간다는 식의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거대한 권력기관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지만 결코 일관되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간대의 다양한 인간들은 순간마다 각기 다른 정치적 득실을 좇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들이 축적됩니다. 그것은 인의 균열이 되어 결국 진실을 뿜어내고 맙니다. 단숨에 터져 나오지도 않고 극적인 반전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기에 걸쳐 정치적 편의가 서서히 이동하는 동안 진실은 마치 얼어붙은 바위 틈을 뚫고 새우며 나오는 물방울처럼 실록에 갈라진 틈새를 타고 유유히 흘러나왔습니다. 대배심의 판결에 도달하기 전 이 이야기 속에서 30초씩이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공식 문서보다도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순왕후 단종의 비입니다. 남편이 사사된 후 궁에서 쫓겨난 그녀는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극심한 빈곤과 철저한 망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60년을 더 살아남아 1521 연경여든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저항군을 이끌지도 않았고 경문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살아 숨쉬었을 뿐입니다. 제발 세상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랐던 나라의 한복판에서 적법한 군왕의 당당한 정비로서 꿋꿋이 목숨을 부지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끈질긴 생존은 그 자체로 어떠한 교서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강력한 고발이었습니다. 만인 앞에서 나이 들어가는 그녀를 멈춰 세울 어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산군일기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소년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숲속에 버려진 훼손된 국왕의 주검을 들어 올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소년.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엄흥도 본인에 대한 흐릿하고 혼란스러운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실제 했던 어린 노비이거나 촌부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촘촘한 기록망에조차 걸러지지 않을 만큼 철저한 변두리 인생이라 문서의 행간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그를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식 정사 속에 분명히 살아남아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간적으로 필수적인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것조차 귀찮아했던 그 소년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박충원입니다. 1516년에 단종의 무덤을 찾아내고서도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향을 올렸던 영월 군수입니다. 암살당한 군왕이 묻힌 곳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세상에 공표해도 안전할 정치적 시기를 매년 치밀하게 계산하며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섣부른 폭로는 자신의 목숨만 내놓을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고도로 세련된 인내였습니다. 잘못된 상징적 제스처 하나로 가문의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잔혹한 정치판에서 그는 거대한 장기판에 수를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침내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재향은 무사히 거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기억을 복원하는 데에는 때로는 바로 이런 영웅적이지 않은 조심스러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영화는 일개 소시민이 어떻게 수천의 자객을 따돌렸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의 기록은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불편하고 뼈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6 소년을 참살한 바로 그 국가가 그 후 이 세기에 걸쳐 스스로를 규탄하는 역사적 합의를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원을 알리는 모든 교서, 실록의 모든 수정, 엄흥되게 내려진 사후의 모든 연계, 이 모든 것들이 왕의 주검을 들새들의 먹잇감으로 숲에 내던졌던 바로 그 왕조의 후손들에 의해 반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죽은 찬탈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도덕적 정통성이 절실히 필요했던 유교 국가의 긴 제도적 반사작용이었을까요? 10중 8구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결코 말끔하게 죄책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242년이나 늦게 전혀 사과로 들리지 않을 만큼 지독히 형식적인 관료주의적 의전의 언어로 죄책감을 털어냅니다. 엄흥도는 소나무 널과 빌려온 노동력, 그리고 온 골짜기에 공모된 침묵을 빌려 꽁꽁 얼어붙은 대지 아래 왕을 묻었습니다. 그는 단 하룻밤 만에 이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하룻밤이 지니는 진짜 의미를 시인하지 않은 채 그 밤을 어떻게 역사에 기록할지 궁리하느라 장장 2세기를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왕릉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월장릉. 무덤 주변의 오래된 노송들은 불과 3년의 재위 끝에 16에 쓰러져간 소년 군왕의 넋을 향해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있다고 지역의 야사는 전합니다. 소나무가 허리를 굽힌다는 전설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무덤은 끝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의 거짓말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실록은 세조를 위대한 개혁군주로 칭송합니다. 그가 이룩한 수많은 제도적 변화는 실제로 조선의 국기를 튼튼히 다졌고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찬탈이 없었다면 그 개혁 또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결과가 그것을 가능케 한 행위의 도덕적 무게마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인에서 시작된 권력은 그 후에 세워 올린 모든 치적의 내부에도 영원히 살인의 꼬리표를 품고 가는 것일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십시오. 역사의 배심원단은 지난 569년 동안 숙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